안녕하세요. 들어주시는 분들의 반응이 어떨지 걱정도 되고 조금 떨리기도 하지만 제 딴에는 용기를 내어서 제 이야기를 사연으로 신청합니다. 저는 꽤 결혼을 잘한 케이스였어요. 처가의 배경이 아주 괜찮은 편이었죠. 장인어른, 장모님 두 분께서는 재개발 수지를 맞아서 혜택을 톡톡하게 보신 분들이셨답니다. 원래 저희 장인께서 사업을 아주 작게 하고 계셨는데요. 집에 돈이 확 생기니까 그걸로 자금을 삼아서 사업을 크게 불리셨던 것이죠. 그러다가 장인어른의 건강이 안 좋아졌습니다. 그때부터 장모님께서 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셨고 점차 전면적으로 나서기 시작하셨다고 하네요. 원래도 장인어른 집안보다 장모님 쪽의 집안이 더 잘 살았다고 합니다. 꽤 사는 집에서 나고 자라신 분이었으니 어쨌든 간에 통이 원체 크셨다고 해요. 씀씀이가 좋은 편이셨고 배포가 원래부터 남다르셨다고 하더군요. 쉽게 표현하자면 여장부 스타일에 가까우신 체질이셨던 것 같습니다. 장인어른께서 건강 문제를 알게 되시는 바람에 장모님께서 오히려 날개를 달고 드디어 원 없이 당신의 사회생활 진출을 멋지게 이루어내신 셈이었죠.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자란 인물이 제 아내였던 것입니다. 이것만 보아도 집안 수준이 어렵지 않았고 재개발 수지 맞아서 큰 행운까지 따랐으니 풍족하게 잘 자라온 여자였다는 것을 당연하게 예측하시겠죠. 반면에 저는 좀 아주 평범한 집안의 인물이었어요. 긍정적으로 보자면 그렇고요. 안 좋게 평가를 해보자면 약간 아등바등하면서 살아야만 하는 집안이었습니다. 제 위로 형과 누나가 한 명씩 있습니다. 형이 장남이라서 그런지 아주 책임감 있게 산 사람이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나이 32에 결혼을 하신 분이고요. 저를 보셨을 때는 나이가 꼭 40이셨어요. 그러니 제가 중학교를 다닐 적에 이미 50대 중반이셨습니다. 요즘 세상에 50대 중반이라고 하면 그야말로 한창 때 나이이고 인생을 활발하게 즐기며 일도 열심히 한다고 하는 나이로만 보죠.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인생의 후반기에 여실히 접어드는 나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형이 아버지 대신에 본인이 가장의 역할을 미리미리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가지고 있었죠. 고등학교도 졸업 못하고 돈을 벌기 시작한 형이었습니다. 제가 지켜보난 게으르게 산 적이 없었고요. 열심히 땀 흘리며 돈을 벌고 살아서 가장 역할을 해냈으며 집안에 일이 생겼을 때 돈을 대주는 것 또한 형의 몫이었습니다. 당장 집안의 첫째부터가 이렇게 부지런하고 희생적으로 살았는데 그렇다면 저희 집이 금세 형편을 좋게 하고 산 것이 아니냐고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살다 보면 별별 일에 간섭이 다 일어나니까요. 일례로 작은 아버지께서 한 번은 무척 급한 일이라고 하면서 돈을 좀 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돈으로 500만 원. 큰 돈이었고 저희 집이 그 돈을 빌려준 형편이 아니었으나 힘들게 마련해서 빌려드렸었죠. 그 이후로 작은 아버지께서 돈을 갚으셨는가 하면 아니었어요. 시간이 아주 한참 더 지나서 겨우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그냥 받은 게 아니었고요. 저희 누나가 결혼할 때 축의금을 겸사해서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작은 아버지께서는 오만생색은 다 내셨죠. 저희 부모님의 스트레스가 무척 컸습니다. 이건 외에도 부끄럽지만 저희 집이 많이 뜯기고 살았어요. 이런 마당이니까 저희 집에 좀처럼 돈이 안 모였던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신 아버지께서는 담배를 끼고 살다시피 하셨고요. 그 때문인지 폐암에 걸리셔서 고된 투병 생활을 이어가셔야만 했습니다. 안 걸리면 사람만 아픈가요? 돈 나가는 것도 대단하죠. 그러니 아무튼 간에 저희 집은 일찍부터 형의 본인의 체력을 갈아서 돈을 벌기 시작하지 않았다면 깜깜한 동굴 속에 갇혀 사는 형국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내가 분명히 쉬지 않고 일을 하고 돈을 벌면서 앞만 보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달려왔는데 나에게 뭐가 남은 것인지 잘 모르겠다. 힘들게 번 돈은 다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겠다. 돈에 발이라도 달렸나? 벌기만 하면 사라지는 것 같네. 형이 제 앞에서 그런 푸념을 하였을 때 제 눈에 형은 산전수전을 다 겪은
어른 중에 어른으로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제가 그때 형의 나이가 되어보니 정말 어리고 젊은 나이였더라고요. 저희 집에는 이런 인물이 형만 있는 것이 아니었죠. 저희 누나는 일찍부터 저를 집안의 희망으로 점찍었습니다. 이렇게만 살다 보면 결국 다 애매해져. 오빠, 우리는 막내한테 다 투자해주자. 우리가 못 누린 거 막내는 누릴 수 있게 해주자. 그리고 열심히 공부만 할 수 있게 우리가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자. 우리가 힘을 합치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잖아. 누나가 적극적으로 형에게 그런 말을 해서 동조를 얻었고 부모님께서도 어째서 저를 밀어줘야 하는지 설명을 해서 다 설득을 시켰습니다. 누나가 저에게 말하기를 가족 중에서 저만 눈동자가 반짝반짝 빛났다고 해요. 책을 보고 교과서를 보면 금방 이해하고 습득하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최고의 환경을 조성해주면 제가 집안에서 가장 크게 될 인물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다네요. 그렇게 말을 하던 누나 본인도 고등학교를 안 나왔습니다. 공부에 큰 뜻도 재능도 없다고 하면서 돈을 벌어서 집안에 보탬이 되고 저를 지원해 주는 게 낫다고 하였어요. 저는 학교에서 똑똑하다는 소리는 꽤 듣고 있었지만 정말 온 가족이 저에게 매달려 투자할 가치가 있는 아이일까 싶어서 저 스스로 부담이 되고 겁이 났습니다. 그러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학교를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다는 건 저희 집안에서 저만 누릴 수 있는 행운이자 특권이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부담을 느낄 시간에 공부 한 글자라도 더 하는 게 낫겠다 싶었어요. 그 덕분에 저는 중학교를 마치고 나서 형과 누나와는 다르게 명문으로 꽤 유명했던 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습니다. 좋은 성적을 거두었고 우리나라에서 소위 스카이로 꼽히는 대학 한 곳에 입학하는 쾌거를 이루었죠. 저희 집을 호구만만히로 보던 온갖 친인척들이 놀라서 뒤집어지는 대사건이었답니다. 형은 착하고 수더분하고 인상이 고운 형수님과 당시에 이미 결혼을 약속하고 아담한 집에 살림을 꾸려서 지내던 중이었고요. 제가 명문대에 입학을 한 뒤 꼭 1년 뒤에 작게 결혼식을 올렸답니다. 명문대생이 된 저를 보니까 이제는 마음이 놓이고 행복하다는 소감을 남겼었죠. 누나는 25세 결혼을 일찍 했었기 때문에 이미 아이를 둔 엄마가 되어 있었고요. 육아에 살림에 게다가 일까지 다니느라 정신없이 바빴는데 제가 명문대에 합격하자 그게 천연 피로회복제가 되었다고 말을 해주면서 무척이나 기뻐했습니다. 건강이 안 좋으셨던 아버지께서도 모처럼 기운을 차리셨었고 어머니께서는 10년 묵은 체중이 다 내려간 것 같다고 하셨어요. 제 소식에 놀라던 친인척들은 점차 그래서 어디 과연 잘 되나 보자 라는 식으로 태도를 취했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사람 심리라는데 그게 맞는 듯 싶더라고요. 명문대 간판을 단 제가 앞으로 잘 풀릴까봐 그게 벌써부터 배가 아파서 안달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저희 집에 잘해준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떨어진 콩고물을 기대하기에는 본인들이 생각해도 영 어려울 것 같으니까 차라리 저의 앞길이 안 풀리기만을 바랐던 것입니다. 취업 시장이 만만치 않다느니 좋은 곳에 들어가도 살아남느라 바빠 힘이 들 거라느니 그런 이야기를 저희 집 식구들 앞에서 친인척들이 매번 얼마나 늘어놓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보란 듯이 저는 탄탄한 중견기업에 좋은 조건으로 입사를 했어요. 저희 누나가 너무 행복해하면서 백화점에서 어머니와 함께 가서 저를 위한 넥타이를 3개나 사줬었죠. 제가 든든한 직장을 가게 되었으니 태어난 조카들에게도 뭔가를 해줄 수 있겠다 싶어서 그 점이 저도 너무 기뻤습니다. 지난 세월 크고 작은 일들로 다사다난했지만 결국 이런 순간을 위해서 제가 가족들의 기대를 어깨에 매단 채로 열심히 공부를 하며 달려온 것이구나 싶었네요. 첫 월급을 탔을 때 이게 바로 돈을 버는 보람이고 사는 보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친인척들은 입을 모아서 너무 빡빡한 직장을 다녀도 안 좋다고 하면서 업무 스트레스 때문에 젊은 사람들도 쉽게 골로 간다고 그랬어요. 거의 저주 아닌가요? 그렇게 되기만을 바라는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30만 되어도 업무 스트레스로 흰머리가 잔뜩 날 거라고 다들 그랬었죠. 그러나 저는 30 나이에 퇴사를 한 뒤 제 사업을 시작했답니다. 친인척 일동의 입이 너무 놀라서 다물어진 일이었죠. 제 사업을 꼭 해보고 싶다는 건 중견기업에 입사하고 반년 정도가 지났을 때부터 매일같이 해온 생각이었답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제가 미안했어요. 번 월급을 가족들에게 써야 하는데 또다시 제 미래, 제 도전을 위해서 써버렸으니까요. 그러나 제 선택을 존중해주고 응원해주는 가족들의 모습을 보며 제가 감동을 받았습니다. 더 열심히 해서 꼭 성공해야겠다고 마음 먹었어요. 자그마한 개인 사업, 그게 돈이나 되겠냐면서 친인척들은 그런 소리나 해댔지만 저는 곧 사업의 성장세를 이루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되니까 이제 다들 두 손 두 발 다 들면서 저희 집의 사정에 부러워 미치겠다는 본심들을 비추기 시작했던 것 같네요. 저희 부모님은 후련하다고 하셨고요. 저는 사업으로 번 돈을 오롯이 가족들을 위해서만 쓰면서 살았답니다. 저를 위해서 쓴 것은 거의 없다시피 했었죠. 제가 사업을 한답시고 밖으로 돌지 않고 가족들에게 잘하면서 살고 저희 식구들이 모두 화목하게 사니까 친인척들은 몹시 부러워하면서 질투를 해댔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친인척들이 어쩜 그렇게 하나같이 다들 심보가 그랬던 건지 모를 일입니다. 어쩌면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께서 각자 집안에서 혼자만 성격이 다른 특이한 경우이셨던 것 같네요. 저희 가족에 대한 생각이 많고 싶으니까 결혼도 정말 잘하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상대의 조건에는 크게 욕심내지 않고 그저 단란한 가정을 꾸리는 게 목표였던 듯 싶어요. 저희 부모님의 생각도 비슷했죠. 내조를 잘하고 가정적인 여자이기만 하면 그게 제일이다. 이 부족한 애비가 지금까지 살면서 몇 번이나 고꾸라졌고 암에 걸려서 죽을 고비도 2번이나 찾아왔었지만 그래도 버티며 살아왔던 것은 내가 결혼할 상대를 잘 골랐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더구나. 아버지, 저도 어머니 같은 여자가 있으면 놓치지 않고 결혼하고 싶네요. 어머니 같아도 좋고요. 아니면 형수님 같아도 좋아요. 저희 형수님은 솔직히 결혼하실 때 아무것도 안 가져오셨어요. 그야말로 몸만 오셨습니다. 집안 형편이 무척 어려우신 마당이었거든요. 그런데 성격이 좋고 정말 착하시고 매사에 욕심이 없는 분이세요. 저희 부모님한테도 한결같이 잘하셨죠. 조카들에게도 언제나 상냥하셨고요. 그래서 저는 형을 볼 때마다 조건 안 따지고 결혼을 정말 잘했다고 느껴왔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사람을 만나면 딱 좋겠다 싶었어요. 친인척들은 죄다 저를 향해 결혼은 언제 할 거냐고 그러면서 본인들의 아는 인맥을 저에게 갖다 붙이려고 하였습니다. 제가 조건 욕심이 없다는 걸 알고서 더욱 그러는 모양이었죠. 하지만 사람 일이라는 것은 정말 알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앞서 밝혔듯 저는 집안 형편이 넉넉하고 저보다 여러모로 풍족한 조건에서 살아온 여자를 만나 결혼하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건너 지인을 통해 저녁 식사 자리에서 우연히 처음 만나게 되었던 아내는 금세 저와 사랑에 빠져서 결혼 정년기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하게 된 상대인데요. 사실 성격이 새침한 편이라서 넉살을 떠는 법도 모르고 굳은 일 한 번 안 하고 살아온 사람이라서 이런 며느리도 저희 부모님께서 괜찮아 하실지 저는 그걸 속으로 걱정했던 바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 마음을 눈치라도 채신 것인지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가 원하는 결혼이라면 무조건 밀어붙여서 성사를 시키라고 해주셨어요. 특히 어머니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셨고요. 내가 세상에서 우리 막내를 제일 귀하게 여기고 애지중지하기 때문에 솔직히 그 어떤 여자를 옆에 갖다 붙여도 우리 막내보다 더 나아 보일 수가 없어. 그게 내 마음이야. 그러니까 나는 우리 막내가 객관적으로 남들이 다 좋다고 그러면서 죄다 부러움에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조건의 여자하고 결혼한다면 무조건 찬성인 거야. 이러면 최고의 선택지 아니겠니? 나는 우리 막내가 이 결혼
꼭 했으면 좋겠구나. 그 집안에서 우리 귀한 막내의 진가를 잘 알아봐 준 거라고 그렇게만 믿고 싶어. 어머니의 그 말씀을 듣고 나서는 제가 아무런 망설임이 없어졌고 아내와의 결혼을 서둘렀습니다. 그때 참 시기가 희한했어요. 저하고 아내는 결혼 계획만 열심히 세우면서 몰두하고 있었을 뿐인데 그때 마침 장인어른의 건강 상태가 굉장히 나빠지고 말았습니다. 원래도 건강 문제로 온 가족의 걱정과 염려를 사면서 지내오셨다는 분이 갑자기 확 악화가 되어서 병원으로부터 마음의 준비를 해두시라는 판정까지 받자 정신이 아득해지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께서도 장인 어른만큼은 아니었지만 건강 상태가 영 좋지 않으신 분이었으니까요. 너무 가슴이 아팠고 신경이 쓰였어요. 그래서 제가 장인어른 장모님께 강력히 말씀을 드려서 결혼식을 당장 올리는 것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장인어른께서 당신이 직접 자식의 결혼에 참석하실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장인어른께서는 그렇게 하고 싶다고 하셨고 장모님께서도 수긍을 하셨어요. 아내는 저에게 빨리 결단을 내리고 움직여줘서 고맙다고 그랬었고요. 나는 우리 아빠가 갑자기 몸이 너무 안 좋아지신 거에만 놀라서 결혼 문제를 건드려 볼 생각은 못하고 있었어. 그런데 자기 덕분에 좋은 쪽으로 바뀌고 해결이 된 것 같아서 다행이야. 정말 고마워. 새침한 성격이라서 그런지 고맙다는 표현에 약간은 인색해 보였던 아내가 감동을 받은 얼굴로 그렇게 말을 해줘서 저는 너무 뿌듯했습니다. 결혼을 앞둔 모든 분들이라면 거의 다 그러시겠지만 저 또한 확신뿐이었어요. 이 결혼에 대한 확신만이 강하게 들고 있었고 잘 살 거라고 믿었습니다. 이런 저를 두고 늘 그랬듯이 친인척들은 괜스레 수군거렸어요. 제가 결혼 조건을 전혀 안 보는 척하더니 사실은 그 누구보다 따지고 쟤는 속물이었다며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께서는 워낙 마음도 약하시고 도리를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강박이 있으신 분들인데요. 그런 분들이시건만 이제는 참을 만큼 참았다고 하시면서 제 결혼식 이후에 모든 친인척분들과 절연을 선언하셨습니다. 제가 제 사업을 하는 데다가 배경이 꽤 좋은 집안의 사이가 되었으니 친인척들은 저희 집에서 앞으로 부스럭이라도 떨어질까 하는 심정으로 축의금들을 다 빵빵하게 넣었었더라고요. 객관적으로 대단한 액수들은 아니었습니다만 저희 집을 만만하고 우습게 보면서 이용해 먹으려고 한 적이 잦았던 분들이 넣은 액수치고는 컸다는 의미였죠. 그렇게 축의금들을 성의껏 챙기면 넣었건만 저희 집으로부터 외면을 당하자 다들 난리가 났습니다. 차라리 결혼식 올리기 전에 이제 안 보고 살자고 그러든가. 결혼식 다 하고 나서 이제는 왕래 없이 지내고 싶다느니 그간 마음이 상할 대로 상했다느니 그런 소리를 하면 듣는 입장으로서는 기가 막힐 노릇이지.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모두가 길길이 날뛰었는데요. 저희 부모님의 마음이 약해질까봐 형이 전면에서 나서서 방어를 단단히 하였습니다. 그간 걸핏하면 저희 집을 호구 보듯이 하였던 분들에게 반성이나 하고 살라면서 형이 강하게 나갔던 것이었죠. 와, 그때는 정말 속이 다 시원했던 것 같아요. 저는 형이나 누나처럼 일찍이 집안을 위해 학업을 포기하고 돈을 벌면서 그렇게 못 살았잖아요. 그래서 집안일에는 막내답게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조용히 관망하는 게 저에게 주어진 자리이자 역할인 것만 같았어요. 나서고 참견할 자격이나 권리는 형과 누나한테만 있다고 여겼고요. 그런데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는 것에 그간 한 걸음 뒤로 물러나 살아왔던 저의 속마저 시원하게 뻥 뚫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이제야 모든 것이 바로잡힌 느낌이었습니다. 비로소 이제서야 저희 가족들이 옳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시기상 이게 다 제가 결혼을 잘하면서 일어난 변화인 듯 싶어서 아내와 처가에게 정말 잘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신부 입장도 온 힘을 다해 해내셨던 장인어른께서는 이후 2개월 뒤에 영면에 드셨어요. 아내는 저와 다르게 본인의 친인척들이 죄다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딱히 활발한 왕래가 있는 쪽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있어서 신경을 기울일 상대는 아내, 장모님, 그리고 기껏해야 처형 부부였습니다. 참고로 처형께서는 제 아내보다 4살 위였고요. 결혼도 조금 일찍 하신 편이었기에 이미 2 아이를 둔 엄마이셨습니다. 공부를 잘 못하셨던 분이라 집안의 지원을 받아서 특이한 악기 한 가지를 배우셨고 그걸로 꽤 괜찮은 대학을 가셨던 것이라고 들었어요. 대학 간판 하나 따시고 나서 그 이후에는 별거 안 하고 지내시다가 그냥 결혼을 하셨고요. 형님께서는 대기업 계열사에서 재직 중이셨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만 하더라도 굉장히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여겨졌건만 처가 식구들의 생각은 달라나 보더라고요. 우리 언니가 그때 사고만 안 쳤어도 형부하고 결혼까지는 안 갔을걸? 사고라니? 혹시 그러면 처형께서 혼전 임신이라도 하셨었다는 거야? 맞아. 우리 언니하고 형부 속도 위반으로 결혼했거든. 그때 부모님 2분 다 난리도 아니셨지. 특히 우리 엄마 말이야. 그 정도 집안, 인물, 능력이면 그냥 연애만 적당히 하는 상대로 딱인데 왜 굳이 사고를 쳐서 결혼까지 하게 만드냐고 하면서 언니한테 있는 대로 화를 다 내시고 그때 우리 집안 분위기가 장난이 아니게 살벌했었다니까. 형부가 성에 안 차셨던 것이지. 자기 언니가 이러면 동생이 앞으로 뭘 보고 배우겠냐고 하면서 막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언니를 혼내시니까 옆에서 듣던 내가 얼마나 민망했던지 몰라.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아내 앞에서 저는 그렇다면 장모님께서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지 그걸 물어보려다가 말았습니다. 궁금했지만 말로 꺼내기 민망하더라고요. 대기업 계열사에서 꾸준히 근속 중이신 형님을 장모님께서 마음에 안 들어 하셨다는 건 처형이 첫째인 만큼 결혼에 대한 기대도 당시에 무척 크셨었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솔직히 우리 언니가 하도 얼빵하고 머리가 돌아가는 게 별로라서 그렇지. 얼굴은 되게 반반하잖아. 그러니까 부모님도 시집 좋은 데로 보내려고 미리 그런 기대를 다 하시고서 있는 정보, 없는 정보 다 끌어다가 별 희한한 악기를 언니한테 비싼 돈 들여가면서 배우게 하고 대학도 결국 잘 보내셨던 것인데 형부 정도로는 만족하기 어려우셨겠지. 그래도 2분이 얼떨결에 그렇게 결혼하시기는 했어도 지금까지 금술 좋은 부부로 잘 사시니까 보기 좋고 다행이네. 어른들이 뭐라 하시든 간에 당사자들끼리 잘 맞고 행복하면 그걸로 된 것 같아. 근데 꼭 그랬던 것만도 아니야. 사실 몇 년 전에 둘이 이혼하느니 마느니 그런 이야기도 진지하게 나왔었어. 하지만 언니가 둘째를 임신하게 되는 바람에 이혼 이야기가 쏙 들어갔던 것이었지. 나 원참. 이혼을 거론할 만큼 사이가 악화되고 난리도 아니었으면서 그런 와중에 둘째 임신은 도대체 뭐였대? 나는 진짜 이해가 안 가. 아내를 통해서 처형 부부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왠지 머리가 어질어질하더라고요. 처형은 가끔 예술계 쪽 인맥으로 행사에 지원을 나가며 얼굴을 비추는 활동을 할 뿐 그건 외에는 아무것도 하시는 것이 없고 딱히 고정적인 수입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형님이 혼자 버시는 중이었죠. 저는 제가 남자임에도 형님 같은 분이라면 최고의 남편감이자 사윗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 예전보다야 당연히 나아졌지만 당연히 장모님께서는 형님을 대단히 썩 마음에 들어하지는 않으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조금 복잡하였습니다. 제가 마침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때 어느 날 문득 장모님께서 저를 향해 이런 발언을 남기셨어요. 그때가 주말에 처가에 잠깐 들러서 커피를 마시던 중이었을 겁니다. 내가 아주 드물도록 멋지게 사업하는 여자이니까 내 시선에서는 권서방 자네가 사업쟁이인 것도 괜찮아 보였고 그 점을 높게 샀던 거야. 모른 남자라면 그 정도 기계는 있어야지. 백날 첫날 쥐꼬리 월급이나 받고 남의 돈이나 벌어주는 그런 삶에 만족하는 게 어디 진짜 백이 남자라고 할 수 있겠어? 그 소리를 듣자마자 왠지 장모님께서 당신의 맞사이를 염두에 두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머쓱하게 어색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저는 아직 장모님 따라가려면 멀었습니다.
사업 초짜예요. 겸손 떨 것 없어. 윤서방 자네는 앞으로의 사업 계획서도 아주 세밀하게 짜서 가지고 있다면서?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찌나 신뢰가 가던지. 그런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희한하더군요. 왠지 장모님께 제가 형님보다 더 인정받은 사이가 확실한 것 같아서 뿌듯하고 보람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약간은 안심도 되었고요. 저는 친인척들에게 저희 집이 하도 데이는 걸 많이 봐온지라 가족 관계를 잘 정립을 하고 싶었습니다. 처가 쪽 분들과 어떻게 앞으로 지내야 하나 나름의 고민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런 생각을 조심스레 말씀드리자 장모님께서는 콧방귀를 뀌셨습니다. 윤서방은 앞으로 우리 수진이한테만 잘하고 사업장 크게 불려서 돈이나 잘 벌면 되는 거야. 남자가 집안일에 신경 쓰고 관심 기울이고 이럴까 저럴까 하면서 재는 거 아주 나쁜 못 봐줄 모습이지. 윤서방이 아주 이상한 생각을 가지고 자라온 모양이야. 사람의 사고방식은 그 자라난 환경에 확실히 좌지우지한다던데. 솔직히 윤서방의 집안 수준만 보면 탐탁스럽지가 않지만 내가 지금 현재의 윤서방 모습만 보고 특별히 허가를 하고 사위로 삼아준 거야. 그러니까 하여간에 잘해. 부족한 집안에서 자라난 씨앗인 거 들키지 말고 티를 내지 말고 우리 수진이한테 잘하면서 우리 집안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마. 그러면 되는 거야. 저희 집이 처가보다 많이 빠듯하게 살아온 건 사실이니까 반박할 거리가 없었습니다. 다만 결혼하기 전에는 미처 몰랐던 장모님의 무례한 면모에 기분이 조금 상하고 있었죠. 결혼하기 전에는 몸이 편찮으신 장인어른이 계셨기 때문에 장모님의 진면목을 제가 목도할 기회가 없었더라고요. 나같이 능력 있고 세련된 장모를 둔 남자? 우리나라에 몇이나 될 것 같아. 이런 면에서 윤서방은 복을 받은 거야. 그치? 그렇게 생각하지? 아, 네. 물론입니다. 제 주변에서도 다들 저 결혼하는 거 보고 땡 잡았다고 하면서 얼마나 부러워하던지요. 아무렴. 사는 수준이 구질구질한 집안에서 혼자 낭주지추인 것도 그렇고 윤서방이 여러모로 복이 있는 인생인가 봐. 물론 처복이 가장 있고 윤서방 늘 이 결혼을 일생일대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가슴에 새기면서 매일매일 핏똥쌀 각오로 돈을 많이 벌길 바라. 꼭 그렇게 해주면서 살 거지? 내가 우리 멋진 사업쟁이 사위를 믿어도 되지? 제가 그때 무슨 정신으로 고개를 끄덕였는지 기억도 안 납니다. 제 옆에서 아내는 아주 새침하게 눈을 내리깔고서 커피만 호로록 계속 마시고 있었고요. 저는 장모님께서 무척 독특하신 분이라는 인상을 갖게 되었어요. 옛날 그 시절의 유복한 집안에서 자라난 사람은 근본이 다른 것인가 싶은 생각마저 들었고요. 저는 이런 분에 비하자면 인생의 까마득한 후배이자 사업에서 이제 걸음마를 뗀 초짜 중에 초짜이구나 싶어서 어쨌든 겸손하게 굴기로 했습니다. 제가 결혼한 이후에 저희 가족들이 제 걱정을 많이 하면서 저의 사는 모습을 무척 궁금해했었어요. 왜냐하면 집안끼리의 형편이 꽤 차이가 났으니까요. 제가 혹시나 처가 식구들 앞에서 눈치를 보며 기가 죽어 지내지는 않을지, 종노릇이나 하면서 사는 건 아닐지 그런 걱정들을 했습니다. 저는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그렇게 사는 중이라고 매번 저희 가족들에게 강조를 했었죠.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이었으나 어떻게든 틈을 날 때마다 반드시 본가에 들렀습니다. 부모님 얼굴도 뵙고 저희 가족들 요새 사는 이야기도 직접 듣고 싶은 마음이었죠. 전화 통화를 자주 하는데도 제가 직접 가면 그렇게나 좋아하셨어요. 그러면서 얼굴을 좀처럼 보기 힘든 당신의 며느리 이야기는 아주 조심스럽게 꺼내셨었죠. 근데 막내야, 네 처는 이번에도 같이 안 왔니? 전화로도 목소리를 듣기 어려우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모르겠구나. 오늘은 꼭 같이 오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야기도 다 맞춰놨었는데 갑자기 오늘 아침부터 몸이 좀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감기 기운이 왔나 봐요. 어머니, 제가 다음번에는
꼭 같이 데리고 올게요. 아이고, 아니다, 됐다. 우리 막내가 부부간에 불화가 없이 사이좋게 잘 지내면 그것으로 됐지. 뭘 더 바라고 굳이 여기까지 데리고 오라고 그러겠니? 그럴 필요 없어. 너희끼리만 잘 지내면 돼. 나는 우리 막내가 눈칫밥 안 먹으면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걸로 만족해. 네 형 누나하고는 다르게 잘 사는 집안하고 연을 맺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내가 신경을 다 쓰게 되는구나. 아휴, 민망해라. 저는 어머니께서 어떤 심정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알면서도 더 이상 어떤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저희 부모님께 살뜰히 잘 좀 대해드리라고 제가 아내에게 그런 소리를 강하게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아내 본연의 모습 그대로 존중해 주었고 그 어떤 강요 한 번을 한 적이 없었어요. 저희 집 식구들이 대접을 받고 누리기를 원한다면 그걸 제가 스스로 하면 될 일이지 아내라든지 처가 식구들에게 그런 걸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도 했었습니다. 제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확 바쁠 때가 많아서 아내에게 신경을 더 못 써주는 것이 그저 미안할 따름이었죠. 그러다가 어느 날 아내가 갑자기 하던 일을 그만두고 장모님의 사업장에 들어가겠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쪽 업계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남들이 흔히 다니는 직종도 아니라서 이렇게 그만두면 너무 아쉬울 텐데. 그건 그렇긴 한데 나도 내 전공만 생각하자면 그간 배우고 고생한 게 아까워서라도 일을 못 그만두지. 그치만 요새 나를 자꾸만 힘들게 하는 미친 년놈들이 직장에 너무 많이 생겨서 못 해먹겠어. 그냥 우리 엄마한테 가서 착 붙어 있을래. 언니는 애들 본다고 정신이 없어서 앞으로도 기약이 없잖아. 나라도 엄마 곁에 있어드려야지. 어차피 돈은 당신이 당신 사업하면서 잘 벌어다 줄 테니까 그 부분은 걱정 안 해. 이게 과연 괜찮은 선택일까 싶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이런 방구에 상의도 없이 다 결정을 내리고 통보를 한 아내에게 설득은 의미 없을 것 같아서 따를 수밖에 없었지요. 장모님의 작은 사업장에는 이미 장모님의 사촌 조카분들 비롯하여 아는 인맥이 4명 정도 포진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사무실에 상주하는 총 인원은 당시에 12명 정도였고요. 그러니까 이미 사무실 인력의 3분의 1이 혈연, 지연으로 이뤄진 곳이었던 것입니다. 그곳에 추가 인력도 필요하지 않은 상황에서 아내까지 합세하게 된 것이었죠. 장모님께서 어련히 알아서 잘 운영하시겠지 싶었네요. 얼마 후에 저는 제 코가 석자가 되었기 때문에 제 사업에만 몰두를 해야만 했습니다. 가슴이 쓰라린 사실은 그렇게 미치도록 노력을 하며 붙잡았음에도 제 사업이 폭삭 망했다는 사실이에요. 사업 초기부터 함께 많은 것을 의논하였던 제 지인의 배신이 있었습니다. 저와 같은 대학을 나온 친한 형이었어요. 믿었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고 쓰러지니까 진짜 일어날 힘이 없더라고요. 세상 자체가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힘든 순간에 제가 가장 가까이에서 의지할 사람은 제 배우자였죠. 하지만 그 순간에 아내는 제가 내민 손을 뿌리쳤습니다. 설마 했더니 진짜 사업이 망한 거야? 어떻게 그래? 내가 이럴 줄 알고 친척 오빠 말대로 보험을 들어놓기를 잘했지. 보험이라니? 무슨 말을 듣고 나서 무슨 보험을 들었다는 거야? 알아듣게 말 좀 해봐. 됐어. 사업 말아먹은 무능한 남자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 사업가의 딸, 사업가의 아내. 양쪽 다 든든하게 들고서 떵떵거리며 사는 인생을 기대했는데 당신이 다 망쳐놨어. 우리 엄마가 지금 엄청 실망하신 거 알지? 각오해. 제가 눈물이 없는 사람인데 그때는 눈물이 저절로 핑 돌더라고요. 힘들어 죽겠는데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삶의 의욕마저 사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런 저를 보면서 아내는 조롱을 날렸어요. 너지분한 집안에서 자란 거 숨겨지지 않는다는 둥. 친척들한테 뜯기면서 사느라 힘들었다더니 그거 다 보고 자랐으면서 지인에게 뒤통수를 맞는 걸 보면 저를 포함한 저희 집안 식구들은 호구의 멍청이인 유전자를 타고난 게 분명하다고 떠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막말하는 여자와 결혼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고 분노의 눈물만이 흘렀어요.
그리고 저는 이혼을 강요받았습니다. 장모님께서 제 얼굴을 보며 혀를 끌끌 차셨어요. 창피한 줄을 알면 순순히 물러나. 설마 자네 내 회사에 한 자리 노리는 건 아니겠지? 믿고 엉덩이 붙일 자리 하나 있다고 착각을 하던 건 아니겠지? 어림도 없으니까 그딴 기대는 집어치우고 스스로 불러온 실패를 끌어안고 혼자 나락으로 떨어지면 돼. 우리 딸 낳아줘. 애 생기기 전에 이렇게 돼서 하여간에 다행이네. 우리 큰딸도 애만 없었으면 내가 진작에 이혼시켰을 텐데. 저는 장모님의 사업장에서 제가 일한다는 건 상상도 못 해본 바였어요. 그런 오해를 받으니까 억울하더라고요. 자존심이 박살났습니다. 결혼이 장난도 아니고 어떻게 제 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결혼이 장난도 아니고 어떻게 제 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결혼 생활도 끝내라고 하십니까? 너무 서운해하지 마. 사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어? 자네는 그 구질구질하게 정이 넘치는 자네 집안 식구들한테 위로나 받으면서 그렇게 지내면 되잖아. 사이 좋더만.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 돈은 없지만 정은 넘치는 모습 아주 화목하지 않겠어? 자네의 사업 실패도 다 끌어안아줄 자네 집안 사람들하고나 앞으로 그렇게 살란 말이야. 우리하고는 연을 끊고. 저를 비우는 장모님의 표정을 보고 오만정이 다 떨어지더라고요. 이 처참한 사태를 편찮으신 아버지 그리고 심약하신 어머니께 말씀드릴 수는 없었어요. 형은 난리를 칠까봐 누나한테만 우선 상황을 털어놨었죠. 그거 완전히 미친 여자들 아니야? 너한테 어떻게 그래? 그간 네가 얼마나 잘했는데. 피도 눈물도 없는 인간들. 사람의 자존심을 짓밟는 것도 정도가 있지. 내가 그것들 가만 안 둘 거야. 머리끄댕이라도 잡고 뺨이라도 후려 갈겨줄 거야. 누나, 그러지 마. 그럴 것 없어. 나는 내 편을 들어주는 가족이 있는 것만으로도 이 순간에는 너무 든든하고 좋다. 누나, 내가 미안해.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어. 우리 가족들 내가 실망시키면 안 되는 거 잘 아는데도 실패하고 말았어. 너는 영원히 우리 집의 막둥이야. 네가 나이를 먹었어도 우리 아버지하고 엄마 눈에는 네가 여태 아기인 거 알지? 아기는 원래 아무 이유 없이 사랑을 받는 거야. 너도 그래. 그러니까 기죽지 마라. 여기서 인생의 끝이 아니야.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네 뒤에는 언제나 우리가 있어. 누나가 눈물을 꾹 참으며 말을 하는 모습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혼을 해도 제 인생의 끝이 아니구나. 사업 실패가 제 인생의 실패라는 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지속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결단을 내렸고 아내와 이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내가 언급했던 보험이 뭔지 알게 되었어요. 그건 남자였습니다. 괜찮은 조건에 저 말고 다른 남자들이요. 장모님의 회사에 들어간 이후 아내는 친척들의 이런저런 입김을 받으면서 다른 남자들을 은근슬쩍 만나왔던 거예요. 자기 멋대로 근무하고 시간을 쓸 수 있는 곳이니까 그런 게 가능했습니다. 그것을 알고 저는 크게 충격을 받았지만 배신감에 치를 떨면서 이걸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건 어찌 보면 결국 저만 더 손해인 것 같아서 그냥 이혼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지칠 대로 지친 상태였거든요. 제 이혼 앞에서 저희 부모님께서는 분명 많이 놀라셨고 상심이 크셨을 테지만 내색을 않으셨습니다. 도움 하나 안 되는 친척이라는 종자들 진작에 연락 끊고 살기를 잘했지. 안 그러니? 친인척들이 제 이혼을 반기고 조롱하는 걸 직접 마주할 일이 없으니 다행인 거 아니냐면서 어머니께서는 그런 농담도 하셨었죠. 저는 웃음을 지어 보였으나 속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었기에 다시 일어서려고 이를 악물고 살았어요. 다행히 제가 경력이 있으니까 취업은 금방 되었고요. 월급 받으면서 그걸로 부지런히 사업이 남긴 빚의 흔적을 지워나갔고 퇴근 후에는 자기 개발을 위해 공부를, 주말에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사업 실패와 이혼의 아픔이 가시고 있던 어느 날
지인의 주선을 통해서 선을 보게 되었어요. 저는 재혼 생각이 없어서 극구 사양했으나 지인이 저를 적극적으로 설득했습니다. 한번 만나나 보라는 것이었죠. 상대가 저와 같은 대학을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고민 끝에 자리에 나가본 저는 그렇게 재혼 상대를 마주하게 되었답니다. 지금의 제 아내입니다. 우연히 제 이야기를 전해 듣고서 저라는 사람이 궁금했었대요. 장인어른, 장모님 모두 바쁘신 분들이었기 때문에 아내는 어렸을 적에 가정부 이모님이 차려준 밥을 먹으면서 컸고 학원과 과외 때문에 학창시절의 추억도 별로 없었대요.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미국으로 유학도 다녀왔기 때문에 타지 생활에서도 많이 외로웠었고요.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가 있었으나 그 남자가 바람을 몰래 피우는 것을 알고 뒤도 안 돌아보고 헤어졌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사람을 못 믿어서 혼자 계속 지내다가 제가 가족들한테 무척 잘하면서 사는 남자이고 사업 실패 때문에 바람난 아내에게 이혼당하는 억울함까지 겪었다는 이야기를 우연히 듣고서는 저에게 호기심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만나본 제가 아내는 처음부터 마음에 들었대요. 명랑하고 수더분한 미소를 가진 아내가 저 역시도 좋았습니다. 저희 가족들도 다 아내를 반기며 제 재혼을 응원했고요. 다만 한 가지 걸렸던 점은 아내가 제 예상보다 많이 부유한 집안의 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저희 부모님을 비롯해서 온 가족이 그 점 때문에 걱정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 살았던 집안의 전초도 그 모양 그 꼴이었는데 그것보다 훨씬 잘 사는 집안의 사람이면 더 심한 꼴을 보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였죠. 하지만 저는 재혼을 하겠다는 쪽으로 마음을 굳혔어요. 저에게 신뢰를 안겨준 사람은 장인어른이셨습니다. 내가 비록 한 회사의 어엿한 대표이기는 하나 성공 가도를 달려왔다고 한들 아빠로서는 실격이지. 내가 우리 딸에게 미안한 점이 많아. 일 때문에 바쁘다는 핑계로 돈을 지원해주면 그걸로 됐지 않느냐는 무정한 말 한마디로 우리 딸을 등지고 일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았다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딸에게 내가 얼마나 미안해지던지. 우리 딸이 자네하고 그렇게나 결혼을 하고 싶어 하던데 그렇다면 나는 묻고 따질 것도 없이 무조건 자네를 환영하고 싶어. 부디 나같이 부족한 이의 사위가 되어주지 않겠나. 그 진솔한 목소리가 제 심금을 울렸습니다. 그래서 넙죽 저를 올렸었죠. 제 사업 실패와 이혼 소식을 어떻게든 전해 듣고서 고소해하던 친인척들은 제가 굉장한 집안의 딸과 재혼한다는 소식에 전부 뒤집어졌답니다. 저는 처가의 덕을 볼 생각이 없었기에 제 일만 다니면서 그렇게 성실히 지냈어요. 대화가 잘 통하는 아내와 함께하는 일상은 행복했죠. 그러던 어느 날 정말 우연히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전철을 마주쳤습니다. 하필이면 자기 모친과 함께였죠. 전 장모님 말입니다. 아니 이게 누구야? 세상에 이런 데서 다 마주치네. 땅이 좁기는 좁아. 아, 네. 그렇네요. 잘 지내셨죠? 저는 그럼 바빠서 이만. 장 보러 나왔나 봐? 직접 음식을 해다 먹는 거야? 저런. 남자 혼자 살면 이래서 측은하다니까. 정이 넘치는 그 가족들이 밥은 안 해다 주나 봐? 우리 딸은 이제 결혼식 날짜 잡느니 마느니 하고 있는데 잠시나마 사위였던 사람은 이렇게 측은한 걸 보니까 내 마음이 참 안 좋네.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저 이미 재혼했습니다. 제가 무뚝뚝하게 대답을 드렸죠. 그러자 두 사람이 놀랐는지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재혼 잘해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제가 거리낄 건 없었죠. 여유로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전처는 그런 제가 짜증이 났는지 여전한 그 인상으로 저를 흘겨보았습니다. 예전에는 새침하다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보니까 인상이 싸가지가 없더라고요. 설마 재혼 가지고 거짓말할 리는 없겠지만 쉽게 믿어지지는 않네. 거지나 다름없게 된 당신하고 결혼을 해줄 여자가 있었다는 소리야? 어이없어. 분명히 제정신이 아닌 크게 덜 떨어지고 하자가 넘치는 여자이겠지. 제 아내를 욕하는 것만은 참을 수가 없어서 울컥했지만 두 사람이 피식 웃으면서 빠르게 돌아선 게 먼저였어요. 따라가서 따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참았으나 집에 와서 후회가 됐습니다.
제가 계속 안색이 어둡자 아내가 무슨 일이냐고 물어댔고 아무 일 아니라고 변명을 하던 저는 눈치 빠른 아내의 계속되는 추궁에 솔직하게 털어놓고 말았어요. 아내는 침착한 얼굴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상하게 그 점이 저를 더 불안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아내는 그로부터 이틀 뒤 엄청난 행동력을 보였습니다. 전처와 그 모친이 있는 곳으로 향한 거예요. 전 장모님의 사업장 말입니다. 그곳에 사무실에 들이닥쳤습니다. 나한테 직접 카레를 해주려고 장을 보러 나갔던 내 남편에게 감히 모욕적인 발언을 날려? 이 미친년들. 당장 나와. 장을 보러? 내 남편? 설마 그쪽이 재혼한 여자? 모두가 놀란 가운데 전처가 그렇게 외쳤습니다. 아내의 정체를 알아챘던 것이죠. 그때 사무실의 한쪽에 딸린 대표실에서 전 장모님이 나오셨다고 해요. 대체 무슨 소란이야? 간만에 이 시간에 회사에 좀 붙어 있으려고 했더니만 별 시끄러운 일이 다 일어나네. 그러자 전처가 얼른 가서 아내가 누구인지 귓속말로 막 속닥거렸습니다. 전 장모님께서 피식 웃으며 제 아내를 째려보시더니 조롱하는 말투를 내셨어요. 아하, 가난뱅이가 되었길래 내가 쫓아냈던 녀석의 재혼 상대 되시나 봅니다. 그런데 감정이 상한 일로 따져서 뭘 어쩌려고 여기까지 행차를 하셨나 봐요? 제가 속이 좀 좁아서요. 감정이 상한 일로 따질 만큼 다 따져보고 싶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웬 하늘의 농간인가요? 아니, 이건 농간이 아니라 기회라고 얘기를 해야 할까요? 제가 알아보니까 이곳의 최대 거래처, 그러니까 이곳의 자금줄이자 목숨줄이라고 할 수 있는 회사가 저희 아빠 회사이던데요? 네? 아니, 그게 난데없이 무슨 뚱땅지 같은 소리예요? 전 장모님께서는 귀를 의심하며 믿지 않으려 하셨지만 아내는 명함을 꺼내서 전처를 향해 던졌다고 합니다. 그것을 확인한 전처의 눈이 찢어질 듯 부릅 떠졌고요. 엄마, 이거 어떡해? 이거 진짜인 것 같은데? 당연히 진짜죠. 미쳤다고 이런 걸로 가짜 쇼를 하겠어요? 내 남편이 자기 능력을 의지해서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라 처가의 덕을 조금 더 안 보려고 해서 우리 아빠가 그 점을 높이 사면서도 내심 서운해하시던 와중인데 이런 식으로 사위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너무나도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위를 위해서라면 그깟 우습지도 않은 거래처 하나 잘라내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시던데요. 내가 내 남편을 깎아내린 미친년들에게 이 사실을 직접 알려주고 싶어서 지금 여기 온 겁니다. 전처가 너무 놀라서 그대로 주저앉았고 전 장모님께서는 파리해진 안색으로 제 아내 앞에서 무릎을 꿇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다른 직원들에게 얼른 당장 무릎을 꿇으라고 호통을 치셨고요. 아이고, 그게 사업 욕심만 부리다 보니까 인성을 갈고 닦을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실수를 했나 봅니다. 결코 나쁜 마음으로 그런 것은 아니었고 어쩌다 보니까 말이 그런 식으로 나갔던 거예요. 제발 너그럽게 한 번만 넘겨주시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거예요. 실수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시다니 그거야말로 실수를 하셨네요. 고작 그런 마음가짐으로 용서를 받으려고 하셨어요? 사람의 마음에 남긴 깊은 상처를 고작 그것으로 덮으려고 하셨어요? 웃기지도 않네요. 진짜 사업 욕심이 있으시고 능력이 있으시다면 최대 거래처를 잃고도 어떻게든 살아남으시겠죠. 힘내세요. 그리고 그쪽은 결혼 잘하시고요. 만약 할 수 있다면 말이죠. 싹싹 빌고 있는 전 장모님께 차갑게 말을 한 아내는 전초 쪽을 바라보며 그런 말까지 남긴 채 뒤돌아섰습니다. 제가 재혼한 상대가 본인보다 훨씬 더 나은 여자라는 것을 알았을 때부터 전처는 완전히 넋이 나가 있었다고 해요. 처가에 식사를 하러 가서 아내가 벌인 일을 전해 듣고 나서 저는 너무 놀랐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께서는 아내를 향해 잘했다고만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현실인가 싶어서 계속 당황스러웠는데 처가를 나서면서 아내가 제 손을 꼭 잡아주길래 그 감각의 현실임을 알았습니다.
그 순간 주체할 수 없이 큰 웃음이 터져 나오더라고요. 저도 제가 왜 웃었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웃으면서 속이 미치게 후련했다는 점만은 확실합니다. 장인어른께서는 정말로 전 장모님 회사와의 거래를 이후로 끊어버리셨어요. 그리고 그곳은 얼마 안 지나서 망해버렸습니다. 최대 거래처를 잃은 여파 때문만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혈연과 지연으로 이루어진 곳이라 내심 불만을 품고 있었던 그곳의 직원들이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단체로 퇴사를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전 장모님의 강요를 받고 제 아내 앞에서 다 같이 무릎을 꿇었던 날, 직원들은 퇴사를 죄다 결심했던 모양이었어요. 전처는 원래 예정되어 있던 그 재혼을 못했습니다. 그쪽에서 파혼을 했더라고요. 사업이 망한 집딸과 결혼할 수 없다고 한 게 그쪽에서 된 이유였습니다. 전초와 전 장모님께서 저에게 했던 짓을 그대로 돌려받게 된 것이었죠. 저는 계속되는 간청에 못 이겨서 결국은 장인어른의 회사로 들어왔고요. 아들 쌍둥이를 둔 아빠가 되었답니다. 한 번에 아들이 둘 생겨서 아내가 정신이 없었죠. 그런데 장모님께서는 육아에 영 소질이 없으시거든요. 저희 형수님 그리고 누나가 팔 걷어붙이고 나서서 육아를 도와주었답니다. 자연스레 양가의 왕래가 활발해졌고요. 웃음꽃이 끊이지 않는 가족들이 되어 지내고 있어요. 시간이 갈수록 저는 가족들의 존재가 소중하게만 느껴지네요. 오늘도 저를 열심히 살아가게 하는 최고의 원동력이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즘 사연 유튜브 재미있게 보고 있는 50대입니다. 저도 얼마 전 꽤 황당하고 힘든 일을 겪었어서 여러분과 이야기해보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아들이 하나 있어요. 20대에 연애 결혼해서 알콩달콩 잘 살았던 남편을 상당히 젊을 때 보냈는데 남편이 모아놓은 재산이 얼마 없어 아들을 키우기 위해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한때는 정말 공장 노가다도 뛰면서 일해서 아들을 키우기도 했는데요. 이후로는 시장에서 노점상도 했고 바느질도 하고 여러 가지 안 해본 일이 없어요. 나중엔 식당을 열었는데 작은 가게라 직원도 두지 않고 저 혼자 열심히 뛰었습니다. 그러느라 몸이 너무 아파서 더 이상 일하지 못할 때까지 식당을 열고 운영을 했죠. 그런데 이런 경우 자식들이 잘 커서 부모님을 모시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아들은 그렇지도 못했답니다. 아들은 공부를 잘하지 못했어요. 저는 아들 하나 잘 길러서 그래도 보람 느끼고 싶었지만 아들은 전혀 공부할 생각 같은 게 없는 놈이었죠. 제가 20 중반에 애를 낳았는데 그 녀석이 10살 되던 해에 남편이 죽었고 그 후 25살이 될 때까지 제 손으로 돈 한 푼 벌어본 적이 없었어요. 얼마나 게으르고 능력 없는 아이인지 아시겠죠? 하지만 애는 착했어요. 제가 일하고 돌아와 너무 힘들어하면 절 안쓰러워하면서 제 어깨를 주물러 준다거나 집에서 열심히 집안일하며 돌보기도 했죠. 밖에서 돈 버는 일만 못했다 뿐이지 집안 살림은 참 잘했거든요. 여자들도 밖에서 돈 버는 생활력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로 집안 살림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아들은 남자이긴 해도 딱 그런 식으로 집안 살림을 참 잘하는 애였죠. 그래서 저는 아들을 자주 혼내진 않았어요. 제가 일을 하고서 너무 힘들 때는 혼내기도 했지만요. 그래도 아들이 그렇게 집안에서라도 일해주었기 때문에 전 그렇게 불행하지만은 않았어요. 아들은 언제나 저한테 용돈을 타서 썼는데 그렇게 씀씀이가 해픈 편도 아니었거든요. 그저 PC방 정도만 가끔 다닐 뿐이었고 그 외에 술을 많이 마신다거나 하는 편도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얼마든지 용돈을 대줄 수 있었죠. 사실 그렇게 착한 애가 괜히 나가서 직장에서 일하다가 마음의 병이라도 얻는 것보다는 제 밑에서 있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늙어서 일을 못하게 되면 그때가 문제인 거였죠. 그 애가 한 25쯤 되었을 땐 제가 그런 걱정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쯤엔 제가 몸이 참 많이 아팠거든요. 이러다 내가 죽으면 저 녀석이 어쩌려 그러나. 나이 먹어서도 나한테 붙어서 할 순 없는 노릇인데 싶어서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아들을 데려다 놓고 타일렀어요. 너도 이제 군대도 다녀왔는데 일을 해야지. 네, 해야죠. 너 앞으로 계속 엄마한테 용돈 타서 못 써.
사실 엄마가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계속 장사가 잘 안 돼서 빚만 늘어나고 있다. 저는 아들이 하도 일을 안 하려 해서 일부러 식당 장사가 안 된다고 하면서 한숨을 늘어놓았어요. 아들은 제 말을 정말 알아들었는지 눈에 띄게 당황하더군요. 아들은 저한테 모든 돈을 다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장사가 안 된다고 하면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아, 어떡하지, 엄마? 그럼 제가 나가서 식당 좀 도울까요? 아니야. 직원도 없이 일부러 엄마가 혼자 하는데 네가 나와서 뭐 하게. 그럼 어떡하지? 어떡하긴 네가 나가서 일해서 돈을 벌어와야지. 이젠 네가 엄마를 먹여 살릴 차례야. 사실 전 돈이 아주 없진 않았죠. 아니, 솔직히 말해야죠. 저는 재산이 제법 있는 편이었어요. 제 식당은 맛집으로 소문난 상태였고, 그래서 사람들이 다들 줄 서서 먹곤 했죠. 저는 몸이 아프고 경기가 안 좋다는 핑계로 장사가 잘 안 된다고 끙끙댔지만, 사실은 완전 달랐어요. 아들은 제 식당에 아무런 관심도 두지 않았기 때문에 속일 수가 있었죠. 나 돈 벌어본 적 없는데 어떡하지, 엄마? 누구는 태어나면서부터 돈 버니? 너도 할 수 있어. 너무 걱정 마라. 아들은 착하고 소심한 애였어요. 나가서 상처받을 것이 걱정되긴 했지만 그래도 아들이 첫 발을 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했죠. 게다가 아들은 그래도 일단 집안일도 잘하고 시작하면 열심히 하는 아이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전 믿었어요. 그래서 아들은 제가 더 이상 일할 수 없을지도 모른단 말에 겁을 내면서 집 앞 편의점으로 나가 일하기 시작했죠. 편의점 일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여러 가지 신경 쓸 게 워낙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집 앞에 잘 아는 편의점 사장님께 부탁해서 아들 좀 많이 봐달라고 했어요. 저의 식당 단골이셨기 때문에 사장님은 호기롭게 아들을 잘 봐주시겠다 했고 저는 그 보답으로 일주일에 한 번 무료로 식사를 대접해드리기도 했죠. 예상외로 아들은 그래도 약한 소리 않고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꾸준히 했어요. 아르바이트 시작한 지 한 6달 지났나? 저는 이렇게 오랫동안 일을 잘해주는 아들이 고맙고 자랑스러워서 편의점 사장님이 식당에 오셨을 때 은근히 물어봤죠. 어때요? 저희 아들 일 잘하고 있나요? 아, 네, 뭐. 편의점 사장님은 어깨를 으쓱 하셨어요. 시제가 가끔 안 맞긴 한데 뭐 열심히 해요. 그런데 계산이 복잡해지면 좀 힘들어하긴 하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아마 어머님, 아드님 일을 그냥 단순한 걸 시키시는 게 맞겠어요. 편의점 일도 좀 힘들어할 때가 있던데요. 편의점 사장님은 상당히 직설적인 분이었죠. 제가 좀 당황하니까 사장님이 또 말을 덧붙였어요. 그래도 꾸준히 열심히 해요. 그러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간 좀 더 지나면 익숙해질 테니까요. 편의점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저는 얼른 사장님한테 맛있는 반찬을 더 갖다 드렸어요. 직업을 못 가졌던 아들이 아르바이트라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신 분이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게다가 편의점 사장님은 아들이 성실하다며 먼저 그만두지만 않으면 계속 써주신다 했거든요. 돈 몇 푼이라도 벌게 되니 아들은 무척 당당해졌어요. 그 전까지는 저한테 무슨 소리만 들으면 어깨를 움츠리고 위축되곤 했는데 몇 달 지나니까 저한테 먹을 것도 사다 주면서 걱정 말라고 큰 소리를 쳤죠. 너무 걱정 마세요, 엄마. 엄마 돈 못 버셔도 제가 벌 수 있어요. 그래. 이 엄만 너만 믿는다. 이제 내가 나이 먹고 늙으면 너밖에 없잖니. 그렇죠. 전 엄마뿐이고요. 아들이 그렇게 하는 말이 정말 고마웠지만 그래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어요. 저는 믿음직해진 아들 손을 잡고는 말했죠. 그러지 말고 너도 이제 결혼해야 하잖니. 결혼이요? 나 그리 관심 없는데. 그럼 못 써. 너도 결혼해서 며느리도 들어오고 손자도 봐야 엄마가 정말 행복해지는 거야.
아들은 관심 없다는 듯 뚱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하나뿐인 아들이 결혼도 못하고 있다면 엄마가 행복해질 수 있을 리 없잖아요. 사람이란 자고로 때가 되면 일을 하고 결혼해서 아이 낳아야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니까요. 저는 제 아들이 나중이 되어서도 가족과 함께 행복하길 바랐기 때문에 당연히 결혼하길 바랐죠. 차마 며느리감 데려와야지. 에이, 저 여자 사귀어 본 적도 없어요, 엄마. 그건 걱정하지 마라. 엄마가 중매 사줄게. 아이, 뭐 그런 것까지. 하지만 아들은 정작 중매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리 싫은 표정은 아니더군요. 남자들이 열 여자 마다할 리가 있겠어요? 게다가 결혼할 여자를 소개시켜주겠다는데 말이죠. 그래서 저는 아들한테 딱 맞는 여자를 고르기 위해 백방으로 알아봤어요. 사실 저도 제 아들이 그리 좋은 혼처가 아니라는 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욕심을 한껏 낮추고 아들과 잘 어울릴 만한 사람을 골랐죠. 얼굴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어요. 얼굴 예쁜 여자는 나중에 문제만 일으키지 절대 얌전하게 집안 살림하지 않거든요. 그래도 아들이 밖에 나가 돈 벌고 있으니까 집에서 돈 세지 않게 살림을 해줄 여자가 필요했죠. 저희 식당에 재료 배달해주는 가게에서 알맞은 아가씨가 있다고 해서 전 소개를 받아왔어요. 얼굴은 소박한데 참하고 괜찮더군요. 그런데 집안 사정이 별로 좋지 않고 부모님도 안 계시다고 해서 좀 그렇긴 했어요. 그래도 저희 아들도 좋은 조건이 아니라 전 그냥 만족했죠. 아가씨가 왔는데 초면에도 얌전하고 사람이 괜찮더라고요. 아들과 같이 몇 번 만나더니 나름 말도 잘 통하는 것 같았고요. 그래서 저는 얼른 둘을 결혼시켰어요. 제가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 집을 해준다고 했더니 며느리 될 아가씨가 그럼 결혼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하기야 결혼할 때 집 구할 수 있는지는 중요한 문제긴 했죠. 요새 어떤 아가씨도 합가는 하기 싫어하니까요. 내가 전세로라도 방을 구해줄 테니 너무 염려하지 말아라. 네, 어머님. 나도 돈이 정말 없는데 너희들 위해서 내 자금 전부 부숴서 쓰는 거란다. 난 그저 너희들이 잘 살아주기만 하면 돼. 이제 새 며느리가 된 아이는 고개 숙이고 감사하다고 했어요. 아들도 결혼에 관심 없다고 그렇게 떠들어대더니 정작 결혼을 하니까 아주 좋아 죽으려 하더군요. 당연히 그럴 줄 알았기에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었죠. 그래서 저는 제 집 근처에 전세방을 하나 구해줬어요. 저는 빌라 2층에 살았는데 애들은 근처 빌라 3층으로 구해줬죠. 저는 구옥에 좀 안 좋은 곳에 살았지만 애들 신혼집은 나름대로 괜찮은 신축으로 구해줬고요. 누가 봐도 신혼살림을 구질구질한 구옥에서 시작하는 건 싫잖아요. 저는 그 전세를 구해주면서 거기다 제 노후 자금을 다 썼다고 선언했어요. 나 너희 집 구해주는데 돈 다 썼다. 나중에 나 외면하면 안 된다, 새아가. 물론이에요, 어머님. 신축 빌라로 이사를 가서인지 며느리는 무척 좋아했어요. 제가 보증금을 내주었지만 그래도 집 계약은 아들 이름으로 해주었죠. 차마 며느리 이름으론 못 해주겠더군요. 아들은 분가한 이후 정말 열심히 편의점 일을 했어요. 편의점 사장님도 무척 칭찬하시더군요. 저는 아들이 편의점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공장이라든가 평생 다닐 만한 직장을 찾아봤으면 했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아들에게 했더니 아들은 알겠다고 하고 여기저기 직장을 알아보는 눈치였어요. 그러고 나서 아들은 정말 공장 한 곳으로 이직하게 되었어요. 그때가 아마 며느라기하고 결혼한 지 1년쯤 되었을 때예요. 아들은 신나서 공장에 나가게 되었다면서 좋아했는데 저 역시 당연히 좋아했죠. 아들이 잘 되길 누구보다 바라는 것이 엄마 아니겠어요? 그래도 그 공장은 나름대로 탄탄한 중소기업에서 운영하는 거라 수십 년씩 일한 사람들도 많다는 곳이었어요. 돈이 얼마 되지 않아도 편의점보다는 훨씬 낫고 나름대로 오랜 시간 평생 직장으로 삼아도 되는 곳이었죠. 저는 아들을 붙들고 정말 장하다고 몇 번이나 칭찬해 주었어요. 아들은 신나서 곧 자기 신혼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 날인가
저녁 때 아들이 저희 집으로 들어오는데 뭔가 좀 어깨가 처져 있더군요. 저는 놀라서 아들을 불러다 앉혔죠. 왜 그래? 무슨 일 있니? 아니, 뭐, 별일은 아니고요. 뭔데 그래? 아, 그게... 아들은 망설이다 말했어요. 아내가 공장 다닐 거면 차라리 편의점 계속 다니라고 하더라고요. 뭐? 왜? 공장 다니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집안일도 못할 거라고 했거든요. 아니, 그렇다고 남자가 일을 하겠다는데 도로 편의점으로 가라고 했단 말이야? 전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아니, 아들의 조건이 좋진 않았어요. 분명 돈도 많이 못 벌고 직장도 번듯하지 않죠. 하지만 집도 제가 구해주었고 며느리는 아무런 일하지 않고 집안에서 살림을 했어요. 반대로 말하면 그렇게 살림만 해도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는 된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아들이 능력이 그리 변변치 않았기 때문에 전 며느리에게 큰 소리는 못 내겠더라고요. 화는 나지만 꾹 참고 아들에게 그랬어요. 그런 말에 흔들리지 말고 너 할 거 해라. 내가 불려서 좀 잘 달래볼 테니까. 네, 엄마. 아들은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또 기분 좋아하더라고요. 단순하고 착한 아이라서 가슴이 더 아팠죠. 그래서 저는 며칠 지나지 않아 며느리를 불렀어요. 며느리는 얌전한 얼굴이었지만 동시에 거기 숨어있는 불만을 읽을 수 있었어요. 전 솔직히 속상했습니다. 나름대로 여태 좋은 관계로 유지했는데 며느리가 이런 식으로 나오니 앞으로는 좋은 고부관계가 될 수 없을 것 같아서요. 새아가, 내가 너희 얘긴 들었다. 남편이 공장 나가면 그래도 돈을 조금이라도 더 벌어올 거잖니.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저는 조금 점잖게 타일렀어요. 며느리는 조금 짜증스러운 얼굴이 되었지만 그래도 크게 한 소리는 하지 않더라고요. 너 너무 힘들면 네 남편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라고 하겠다. 너도 우리 집 와서 밥 먹어. 여기 와서요? 그래. 뭐 준비해서 먹고 치우고 귀찮지 않니? 그 말은 며느리가 솔깃한 것 같더군요. 솔직히 뭐 해먹고 씻고 버리고 설거지하는 게 정말 귀찮잖아요. 아들도 설거지와 음식물 쓰레기 버리는 걸 도맡아 했다고 하고요. 며느리는 새침하게 고개를 외로 꼬고 있더니 이내 알았다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어머님. 그이 공장에 나가는 거 제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래, 그래라. 아들이 공장에 나가는 걸 왜 자기가 생각해 본다는 건지 좀 의아했지만 그래도 부부니까 전 제가 터치해선 안 된다고 생각했죠. 그 애들 입장에서 이 정도 제가 충고하고 방법을 제시했다면 그걸로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 후 아들은 공장에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아들 내외는 저희 집에 와서 저녁 먹기 시작했죠. 그 무렵에 전 정말 몸이 아파 식당을 잠시 닫고 있었어요. 그 덕분에 애들 식사를 제대로 챙겨줄 수 있었죠. 그런데 문제는 며느리가 정말 저희 집에 와서 먹고만 간다는 거였어요. 그래도 며느리들이 시댁에 오면 뭐라도 하겠다고 서서 돌아다니잖아요. 그런데 정말 먹기만 했어요. 첫날 저희 집 왔던 게 기억나네요. 아들과 며느리는 시시덕거리며 들어와서는 방 안에 앉았어요. 오늘은 뭐 해줄까? 너희들 일찍 왔는데 메뉴 뭐 먹고 싶은 거 있니? 고르면 어머님이 즉석에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 뭐 된장찌개나 김치찌개 골라봐라. 파스타 해주실 수 있어요? 뭐? 아, 한식 너무 오래 먹었더니 질려서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고 깔깔댔어요. 아들은 옆에서 속없이 또 웃고 앉았고요. 저는 좀 어이도 없고 지금 얘가 진심인가 싶어 농담으로 받아들이고 저도 그냥 웃었죠. 아니, 그런 게 먹고 싶었어? 아유, 그럼 사올 걸 그랬나? 아님 나가서 먹을 걸 그랬나? 어머, 어머님이 사주시게요? 아유, 예.
내가 돈이 어디 있니? 너희한테 파스타처럼 비싼 걸 어떻게 사줘? 저는 펄쩍 뛰었어요. 그냥 농담이었는데 며느리가 덥석 붙잡을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며느리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입을 내밀며 웃더라고요. 하긴 어머님도 돈 별로 없으시댔죠. 그래, 너희 전셋집 구해주느라 다 썼단다. 전 며느리가 좀 얄미워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며느리가 제가 도리어 얄밉다는 듯이 눈을 흘겼어요. 솔직히 어처구니가 없었죠. 며느리는 곧이어 새침하게 고개를 저었어요. 그럼 저 비빔밥 먹을래요. 비빔밥 해주세요. 그래, 알겠다. 나물 몇 가지 넣어서 비빔밥 해주마. 어처구니는 없었지만 일단 제가 해준다고 한 것이니 해주기로 했어요. 제가 먹는 나물 반찬 몇 가지는 있었으니 그걸 넣어서 비벼주면 얼추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정작 제가 해서 내놓자 며느리는 못 씹은 얼굴로 음식만 쳐다보고 있더군요. 왜 그러니? 아니요, 별로. 너 비빔밥 먹고 싶다 했잖니? 네, 그러긴 했는데 별로 안 먹고 싶네요. 왜? 나물 반찬 새로 해서 넣어주시는 줄 알았죠. 뭐라고? 얘가 지금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아니, 나물 반찬 새로 하는 게 보통 품이 드는 일인가요? 다들 아시겠지만 나물 한번 손질하려면 처음부터 끝까지 얼마나 손이 많이 가는데요. 하지만 며느리는 당연하다는 듯 입을 삐죽였어요. 식당 하셨으니까 그 정도는 당연히 해주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드시던 반찬으로 비빔밥을 위생적으로 썩 좋아 보이질 않아서요. 뭐라고? 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아들은 눈치도 없이 또 비빔밥을 막 비벼서 퍼먹으면서 맛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안 먹을 거야? 내가 먹어도 돼? 정말 돼지처럼 먹네. 먹어라 먹어. 며느리는 제 아들한테도 신경질적으로 대답했고 그냥 맨밥에 김치만 얹어 먹기 시작했어요. 이게 별일 아닌 것 같은데 엄청나게 신경이 날카로워지더군요. 며느리는 그날 이후로 계속 제가 해주는 반찬은 다 싫다면서 맨밥에 김이나 김치만 먹었고 저는 그게 무척 신경 쓰였어요. 어차피 며느리가 그렇게 먹어도 반찬은 죄다 새로 해야 했거든요. 아들이 항상 집에 와서 저녁을 먹었으니 아들 입맛에 맞춰서라도 반찬을 해야 했죠. 그래도 며느리가 조용하게 자기 밥만 먹었다면 좀 덜했을 텐데 전혀 그러질 않았어요. 매번 반찬을 젓가락 끝으로 툭툭 건드리면서 집어먹고는 맛없다면서 아들 쪽으로 밀어놓곤 했죠. 이런 생활이 거의 몇 달 이상 지속되다 보니 대체 누가 시집살이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들 내외가 집에 와서 저녁 먹는 것만도 힘들어 죽겠는데 매번 며느리가 저런 식으로 탈을 잡으니까요. 그렇다고 제가 뭐라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못마땅해 하면 며느리는 항상 자기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는 둥,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둥 토를 달았어요. 그 말이 너무 듣기 싫어서 저는 그냥 넘어가곤 했죠. 그런데 그렇게 양보하기 시작하니까 며느리가 한도 끝도 없더군요. 그 애는 저녁 때 밥만 먹고서는 곧장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아들은 저와 이야기도 하고 싶어하고 조금 더 집에서 쉬고 싶어 했지만 절대 그러질 않았죠. 게다가 며느리는 식사 준비를 조금도 돕지 않았고 끝나고 나서 식사 한 번을 안 치웠어요. 제가 식탁까지 다 행주로 닦고 설거지하고 있으면 며느리는 아들을 재촉해서 일어나서 인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죠. 나중에는 아들마저도 그게 당연하다는 듯 굴었어요. 저는 몇 달 동안 이런 생활이 지속되니까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아들은 그래도 공장에서 자리 잡고 자기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다 주는 것 같은데 며느리는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생각하면서 더불어 제 수고로움도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 같았죠. 하지만 제가 그렇게 희생하는 게 당연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하루는 며느리와 아들이 밥 먹으러 왔을 때 넌지시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제 너 돈을 잘 벌지? 그럼요, 엄마. 저 이제 공장에서 제법 인정받아요. 잘 번다고요. 아들은 자랑스레 말했지만 며느리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죠. 저는 아들과 며느리의 눈치를 동시에 살피면서 천천히 말을 꺼냈어요. 잘 됐구나. 이제 새아가 너도 남편 공장 다니는 거 나쁘지 않지? 별로예요, 여전히. 왜? 이 사람 집에 와서 집안일 전혀 안 하거든요, 이제. 아유, 저런. 너 왜 집에 가서 일을 안 해? 아니, 내가 항상 잔업에 야근에 바쁘니까 그렇지. 그렇게 일 많이 하면서 겨우 200 벌어오고. 아휴, 하여간. 며느리는 못마땅하게 아들을 노려보았죠. 아들은 며느리의 논초리에 위축되었고요. 솔직히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려던 말을 계속했어요. 그러면 너희 이제 그래도 좀 버니까 애미 용돈 좀 주지 않을래? 네? 며느리가 깜짝 놀라 절 쳐다보았어요. 아니, 내가 너희 전셋집 얻어주느라 정말 돈을 다 써버렸지 뭐니. 지금 식당도 문을 닫아놨고 돈이 나오질 않어. 아니 어머님, 저희가 무슨 돈을 얼마나 번다고 저희한테 용돈을 달라세요. 벼룩이 간을 내먹으시지. 그치만 나도 정말 먹고 살 게 없는데 어쩌니. 저는 좀 힘겹다는 티를 내면서 말했어요. 그 순간 며느리는 무척 난감한 표정이 되면서 아들을 노려보았어요.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려다가 순간 며느리의 눈치를 보면서 당황했어요. 저는 그것마저도 속상하고 화가 나더군요. 아니 어머님, 그렇게 오랫동안 장사하셨으면서 그 돈도 없으시면 어떡해요. 내가 모으고 싶지 않아서 안 모은 건 아니잖니. 그렇다고 해도 그렇죠. 저희한테 돈을 달라고 하시는 건 좀 아니잖아요. 며느리는 신경질적으로 말했어요. 그래도 그 말 끝에는 설마 조금이라도 주겠다고 하겠지 싶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며느리는 밥 먹던 숟가락도 놓고는 그냥 일어서 버리더군요. 오늘은 밥 더 못 먹겠어요. 저 가볼게요. 당신도 헛소리하지 말고 지금 나와. 며느리는 잘 먹던 아들까지 끌고서는 매몰차게 일어나 가버렸죠. 저는 항상 며느리한테 양보하면서 살아왔기에 그 순간조차 며느리한테 화를 내겠다는 생각은 못하겠더라고요. 정말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더 말이 나오지도 않았고요. 솔직히 그날 밤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아니, 내가 어떻게 길러낸 아들인데, 그리고 내가 저희들 결혼할 때 전세 자금까지 대줘가며 결혼을 살뜰히 시켜줬는데 어쩜 이럴 수가 있는지. 내가 돈 없고 늙고 병들어 아프면 정말 날 갖다 버리겠구나 싶은 거예요. 거기다 며느리한테 잡혀 사는 아들의 한심한 얼굴까지 겹치면서 더 화가 났죠. 그냥 있어선 안 되겠더라고요. 아무래도 아들을 결혼 잘못시켰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며느리감도 아들이 아닌 제가 골라온 것이라 아들은 잘못이 없었죠. 어디까지나 제가 잘못한 것이니 제가 어떻게든 해야 하는 일이었어요. 저는 그 주에 다시 아들과 며느리가 오길 기다렸어요. 며칠도 안 지났는데 아들 며느리는 또 뻔뻔하게 밥을 얻어먹으러 오더군요. 마치 우리 집이 시댁이 아니라 무슨 급식소라도 되는 것 같았어요. 전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그래도 꾹 참고서 식사를 준비해 주었죠. 오늘 반찬은 너무 짜요, 어머님. 그러니? 그리고 밥이 너무 되네요. 전 진밥 좋아하는데. 며느리는 그날도 빠지지 않고 싫은 소리를 내뱉었어요. 저는 가만히 며느리를 보면서 너 어디 두고 보자 하고 있었죠. 아들은 그날따라 좀 초췌해 보였어요. 아무래도 며느리 잔소리에 시달린 게 틀림없어 보였죠. 아마 제가 지난번에 했던 용돈 발언 때문에 며느리한테 시달린 것 같았어요. 며느리는 밥을 먹으면서 계속 탓을 했어요. 다 먹고 나서 저는 며느리한테 그랬죠.
그거 식탁에 있는 그릇 좀 이리 가져다 다오. 그냥 개수대에 있는 쪽으로 빈 그릇을 좀 가져다 달라는 거였어요. 아들은 당연하다는 듯 그릇을 가져왔는데 며느리는 아주 못마땅한 표정으로 눈썹이 구겨지더니 짜증스럽게 빈 그릇을 옮겨오더라고요. 뭐 그러려니 했어요. 그런데 자기 그릇만 가져다 놓고서 홀랑 거실로 빠져나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계속 며느리를 불렀어요. 새아가, 반찬 뚜껑 덮어서 냉장고에 좀 넣어놔라. 아니, 어머님, 이거 거의 다 먹었는데 그냥 버리시지. 그래도 넣어놔. 나중에 비벼 먹어도 된다. 며느리는 속이 부글부글 끓는 듯한 얼굴로 반찬 뚜껑을 전부 덮더군요. 그러고 나서 작은 소리로 투덜거리는 게 들렸어요. 아, 더럽게 먹은 반찬을 매번 꺼내 먹는데, 아우, 진짜. 작게 하는 소리였지만 제 귀엔 다 들렸죠. 솔직히 진짜 화가 났어요. 전 그래도 그걸 못 들은 척하고는 행주를 가리켰죠. 행주로 한 번만 닦아다오. 흘린 거 얼마 없으니까 그냥 한 번만 훔치면 될 거야. 그 순간 며느리 얼굴이 시뻘개지더라고요. 결혼 전에는 그리도 얌전하고 소박해 보였던 얼굴이 지금은 마치 마귀 같았어요. 정말 너무 어처구니도 없고 그 얼굴을 제 앞에서 그냥 드러내는 게 노엽기도 했어요. 아이씨, 존나 귀찮게 하네. 그런데 며느리 입에서 나온 소리는 정말 제 예상도 뛰어넘는 거였죠. 아들도 깜짝 놀라서 며느리를 쳐다볼 정도였어요. 내가 이런 시집살이 하려고 이런 집에 시집 온 줄 알아요? 뭐라고? 뭐 하나 줄 것도 없는 빈털터리 집안이 뭐 이렇게 뭘 해라 마라 말이 많아요? 아, 진짜 짜증나게. 며느리는 큰 소리로 말했어요. 그동안 참아준 것이 힘들다면서 발을 막 구르기도 했죠. 아니, 밥하고 반찬도 그렇게 하시면서 식당은 그간 어떻게 장사가 되신 거예요? 아, 하긴. 그래서 식당 그 오랜 세월 하면서도 돈을 제대로 못 버셨구나. 어쩜 그래요? 예, 너 대체? 맞는 말이잖아요. 그렇게 장사 오래 하셔놓고 우리한테는 물려줄 거 하나 없이 용돈이나 달라고 하는 게 정상은 아니죠. 며느리는 화가 나서 못 살겠다는 듯 가슴을 두드렸어요. 나도 어지간한 집에 시집 갔으면 이렇게는 안 살아요. 시댁에 잘하고 시어머니 잘 모시죠. 뭐라도 주실 테니까. 뭐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 하는 건데 어떻게 또 결혼을 해도 이런 집 하고 있는지. 예, 대체 네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시집살이 못 견디겠다고요. 어머님이 얼마나 자잘자잘하게 잔소리가 많은지 아세요? 그거 견디기 너무 힘들어요. 저희한테 뭐 해주시지도 않잖아요. 며느리는 우라통을 내질렀어요. 저는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화낼 줄은 몰라서 순간 굳어 있었죠. 아들이 쩔쩔매면서 며느리를 말리려고 했지만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어요. 당신도 다 필요 없어. 나 이제 시댁 안 오고 살 거예요. 뭐 밥만 챙겨주면 단가? 아니, 그거 챙겨준다고 용돈 달라고 하고 식탁 치우라고 하고 생색 좀 그만 내세요. 정말 지겨워 죽겠어. 며느리는 짜증을 내고는 곧장 집을 나가버렸어요. 남은 아들과 전 어처구니가 없었죠. 아들은 눈치가 없는 편이었지만 그래도 그 순간까지 눈치가 없지는 않았어요. 엄마, 이거 좀 심한 거 맞지? 아휴, 그래. 많이 심하구나. 저는 며느리한테 한바탕 당했다는 충격에 머리를 짚고 소파에 앉았어요. 생각해보니 정말 너무 괘씸하더라고요. 며느리는 우리 집에 아무런 재산도 없고 물려줄 것도 없기 때문에 저한테 이렇게까지 행패를 부린 거였죠. 너무 나쁘잖아요. 저는 화가 목구멍에서 차오르는데 아들도 다행히 그런 모양이었어요. 나 저 사람하고 계속 살면 안 될 것 같아요, 엄마. 그래. 그동안도 사실 험한 소리 하는 거 나 다 참았는데 이건 아닌 것 같아.
엄마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건. 아들은 축 처진 채로 말했어요. 사실 아들도 본인이 잘나지 않은 걸 알았기 때문에 이왕 한 결혼 절대 깨고 싶지 않았겠죠. 하지만 며느리가 저렇게까지 나온다면 말은 달랐어요. 아들은 가만히 앉아 있다가 며느리한테 전화하더군요. 전화를 받은 며느리가 큰 소리를 내는 게 들려왔어요. 워낙 크게 소리를 질러대서 저한테까지도 다 들릴 정도였죠. 며느리는 시집살이 더 이상 못한다면서 이혼하자고 소리를 질렀어요. 아들은 가만히 있다가 그래 하고 대답했죠. 나 이거 다 녹음하고 있어. 당신 나하고 이혼하는 거야. 아들이 그렇게 말했더니 며느리가 다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녹음 안 해도 이혼한다나요? 대체 뭘 잘했다고 저렇게까지 지가 성질을 내는지 알 도리가 없었어요. 아들은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리고 나서 한숨을 쉬었죠. 저는 가만히 아들을 보다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어요. 에휴, 괜찮아. 너 다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면 된다. 에휴, 내 주제에 어떻게 좋은 사람을 만나겠어요, 엄마. 왜 안 되니? 내가 너 돈 다 해주마. 아휴, 엄마가 뭘 해줘요. 엄마 노후나 잘 챙기시면 다행인데요. 신경 쓰지 마세요. 아들은 그렇게 말하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당연히 용돈까지 달라고 했으니 제 재산 상태에 대해 비관적인 게 당연했죠. 하지만 저는 아들의 어깨를 조용히 두드려주고서 방 안에 있는 서랍장에서 통장을 가지고 왔어요. 너무 걱정 마라. 나 네가 자립하길 바라서 돈이 없다고 한 거였단다. 그런데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구나. 네? 나 현금으로 3억 정도 있다. 이 집도 내 거고 아파트도 한 채 더 있고. 네? 아니, 정말로요? 아들은 놀라서 눈을 휘둥그레 떴어요. 그래도 아들은 이제 공장에서 아주 자리를 잡아 일을 하고 있었으니 제가 재산을 보여줘도 괜찮다고 판단이 들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나 많을 줄은. 그래, 너무 걱정 말거라. 내 노후는 내가 알아서 한다. 그리고 너 결혼도 다시 할 수 있게 도와주마. 엄마만 믿어. 그러곤 전 아무리 생각해도 며느리가 너무 괘씸했어요. 이미 아들과 이혼하겠다고 악을 쓰면서 대화한 것이 전부 녹음되어 있었으니 약을 좀 올려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열어 훑어보았죠. 부동산은 전부 따로였지만, 그리고 아들한테 말한 것만 있지도 않았지만 3억 정도면 그래도 약 올리기 딱 적당한 정도였죠. 사실 아들이 돈을 잘 못 벌어오는 것도 그렇게 못마땅해 하던 며느리였으니 이 3억이 얼마나 탐나고 후회스럽겠어요. 그래서 저는 아들한테 통장을 내밀었어요. 이거 사진 찍어서 보내라. 네? 네 전 마누라한테 말이다. 약 좀 올려야지. 아들은 눈을 휘둥그레 떴다가 제 말을 알아듣고는 허허 웃었어요. 그러고서 재빨리 사진을 찍어 며느리한테 전송하더군요. 걔한테 이렇게 써라. 이 정도면 시집살이 할만 하겠니? 네네. 아들은 얼른 문자까지 써서 보냈어요. 그러자 잠시 후 갑자기 아들 전화로 전화가 막 오더라고요. 며느리였어요. 아들이 전화를 받자 며느리가 갑자기 당황한 목소리로 묻는 게 들려왔어요. 아들은 스피커폰으로 돌려놓고서 며느리한테 말했죠. 왜? 지금 와서 갑자기 좀 생각해보자는 거야? 아니, 어머님 통장이지, 그거? 우리 엄마 통장이지. 아니, 왜 갑자기 그렇게 큰 돈이 어디서 나셨대? 우리 엄마 원래 돈 많았어. 식당 잘 되잖아. 사실 지금 잘 되는 건 아니었어요. 제가 몸이 아파서 잠시 닫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식당을 열면 언제든지 다시 잘 될 수 있었고 이미 모은 돈도 꽤나 많았죠. 아들에게 말하지 않은 부동산도 있었으니까요. 그런 게 어딨어. 그런데 왜 우리한테 용돈 달라고 하셨던 거야? 그야 우리가 제정신인지 보시려고 그런 거지. 아니, 그런 식으로 사람 시험하시면 안 되지. 그러니까 아까 내가 말한 거 잊어줘. 그냥 내가 화가 나서 했단 말이야. 무슨 말? 이혼하자고 했던 거. 그냥 정말 화나서 한 말이었어. 아, 그래? 아들은 낄낄 웃더군요. 그러고는 저를 향해 눈짓했어요. 저는 스피커폰에 대고 목소리를 냈죠. 안 됐지만 늦었다. 어머님? 그래, 넌 이미 늦었어. 내가 왜 너 같은 애를 며느리로 그냥 두겠니? 며느리는 순간 당황했는지 말을 못하더군요. 저는 좀 심술궂긴 했지만 마저 말했어요. 네가 이렇게 돈 없는 집에서 시집살이 하지 못하겠다고 했지? 그래. 나도 너 같은 며느리 두고 살지 않겠다. 우리 집 그렇게 돈 없지 않으니까 말이야. 저는 그렇게 말하고서 끊어버렸어요. 아마도 며느리는 난리가 났었겠죠. 그렇게나 돈 없는 시어머니라고 괄시를 했었으니 말이에요. 그리고 그 후로도 며느리는 아들에게 연락을 하고 난리였어요. 어떻게든 이혼 안 하려고 난리를 치고 한참이나 들러붙어 있었죠. 하지만 저희는 변호사를 샀고 그동안 며느리가 제대로 집안일도 하지 않고 여러모로 가정에 충실하지 않았던 일들이 있어서 거기에 겁먹은 며느리가 결국 아들과 이혼했어요. 그 후 아들은 제가 제대로 된 여자를 데려다 소개를 시켜줬어요. 아들은 이제 공장에 나가면서 자기 앞가림을 하고 있었기에 그리 문제가 될 것이 없었죠. 게다가 제가 아예 집을 사줬기 때문에 지금은 성실하고 얌전한 며느리를 얻어서 잘 살고 있어요. 결국은 그 전 며느리만 자기 복을 걷어차버린 거예요. 그러니 사람을 겉으로만 보고 판단해서 행동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며느리가 제대로 행동했다면 제 재산이 어디로 갔겠어요? 전부 외아들과 며느리에게로 고스란히 상속되었을 텐데 말이에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비슷한 일을 겪으신 분들이 속이 좀 시원해지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이만 줄이겠습니다.